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대박사님 오늘 오실 때 날씨 엄청 선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완전히 가을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자연이라는 게 참 정직하고 오묘해요. 부지런하고요. 언제 이렇게 움직였냐 싶게 맞아요. 벌써 가을이 와 있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또 알편심 빠질 수 없죠. 알편심 듣기 좋은 날씨? 그럼요. 네. 그러면 이 선선한 날씨 기운을 받아서 알편심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마거님도 이불킥 좀 하시나요? 후회하면서 나중에 뒷북 치는 그런 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가끔 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 왜 나는 그렇게 얼어붙어가지고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지? 이러면서 밤에 이불킥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대화하는 방법도 좀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대화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일상의 경험에서 우리가 상황이 끝나고 나면 해답이 좀 더 막 탁 보이고 그래서 막 답답해 이러면서 후회하고 그쵸. 이런 일 너무 많잖아요. 그쵸. 도대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 알편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후회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좋네요.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후회할까? 그리고 고통스러운 후회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덜 후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뭐 이 후회 심리학이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 되게 초반에 의사결정. 네. 그때 굉장히 인기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알편심 구독자들이 얼마나 반응이 좋았어요. 댓글이 그렇게 수십 개씩 올라오고. 어디 가셨죠, 다들? 그러니까 제가 예전 방송을 요즘에 다시 들어보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런 것들을 매번 외쳤더라고요. 저희 왜 그거 안 한 거죠? 후회되네요. 저희가 그거 안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요즘에 조용하신 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것만 했더라면, 지난주에 그것만 외쳤더라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셨을 텐데, 뭐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후회라는 것을 저희가 아예 처음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좀 더 또 새로운 얘기도 많이 준비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때 나눴던 이야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깊이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후회라는 감정,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막 답답하고 좀 괴롭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런 궁금함이 들죠. 그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후회에 둔감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인데요. 우리 뇌에는 이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대요. 어려워. 네. 그죠? 근데 이 영역은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 변형계랑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화 전두 피질이 제대로 일을 해야지 후회를 느끼고, 그래서 후회를 느껴야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는 이곳에 좀 이상이 생긴다고 해요. 뭔가 감정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 영역이 고장나니까 뭔가 제대로 충동이나 이런 걸 조절하지 못하고 당장 신나는 거, 네. 쾌락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후회라는 불쾌한 감정이 있어야지 당장 눈앞에 이득이나 쾌락만 쫓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회가 굉장히 인간에게 적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불나방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 후회라는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 후회라는 감정을 좀 고통스럽다 이렇게 여기니까 후회를 느낄 만한 상황을 무조건 피하려고 그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려다 보니 너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거나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좀 관찰하고 1982년에 경제학자인 벨 연구팀이 후회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경제학에서 시작했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 후회 이론의 핵심이 인간은 고통스러운 후회를 피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가 아무 선택도 안 하고 피해버리는 거죠. 아,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열심히 들었던 청취자분들은 뭔가 들어본 것 같다 하실 텐데 이게 바로 무행동 관성이라는 개념이었죠. 네. 그러니까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지 않는 게 관성처럼 굳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때 그 예시 기억나세요? 그 네. 마트에 갔는데. 요즘 딱 맞겠네요. 여름 계절 바뀌는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막, 에어컨 대폭 할인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여름도 다 지나갔겠다.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정상가보다 30%나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꽤 큰 금액으로 할인을 하고 있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또 이래요. 이제, 여름도 끝물이고 이제 곧 가을인데 30%? 좀 더 기다리면은 40% 할인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더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또 그래요. 또 며칠 후에 가요. 가면 40%가 돼 있는 게 아니라 20%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안 사고 가나요? 그렇죠. 지난날에 30%나 할인하는 거를 봤는데 20%니까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필요한 물건이었고 또 20%라도 할인을 받으면 굉장히 게이드. 그러니까 훨씬 저렴하게 사는 셈인데 그걸 이제 사가지고 만약 20% 할인까지 사면 지난번에 30%에 샀어야 했는데 그때 왜 놓쳐가지고 이런 거를 두고두고 후회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후회가 괴롭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아요. 마거님 껄무새 아세요? 그게 뭐죠? 이런다니까. 내가 진짜 우리 마거님, 이렇게 좀 트렌드에 너무 뒤처지시면 심리학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트렌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네. 자, 댓글 다세요. 오늘 댓글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여러분 좀 달아주세요. 네. 이 껄무새가 뭐냐면, 그때 살 걸, 그때 좀 더 팔 걸, 막 이렇게, 할 걸. 특히 주식 시장에서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된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말하는 그런 패턴은 너무 많잖아요. 그걸 반복한다라는 앵무새. 딱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이름도 되게 잘 짓지 않아요? 껄무새. 그러니까 뭐뭐 할 거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맞아요. 껄무새. 네. 근데 이 껄무새가 심리학에서도 있잖아요. 네. 바로 반사실적 사고라는 개념인데요. 영어로 counterfactual think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과 반대로 가정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사후 가정 사고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죠. 좀 단어가 어렵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가정해서 생각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사후 가정 사고나 반사실적 사고나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과 반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아니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다 그 반사실적 사고의 흔한 패턴입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주식을 더 샀더라면 지금쯤 부자가 됐을 텐데, 맨날 저한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도 녹음하기 전에 내가 그때 팔았어야지 되는데 지금 나 이제 완전 가난해졌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뿐이겠어요. 우리가 맨날 뭐뭐 했다면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 반사실적 사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대 박사님 이번에 올림픽에 빠지셨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근데 그때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좀 더 환하게 웃지 않던가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동메달 따면 너무 기쁜데, 그렇죠. 금메달 결정전에서 은메달 따면 막 너무 아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그랬나 봐요. 그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매드백
이라는 연구자와 그의 동료들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이 메달이 확정된 순간하고 시상식에서 보인 얼굴 표정들을 분석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환한 얼굴 표정을 짓더라는 거죠. 저희의 느낌만이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쁨이 성적이 얼마나 높냐 이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메달을 딴 선수는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움이 기쁨보다 더 큰 거죠. 근데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는 내가 만약에 조금만 방심했더라면 메달을 놓쳤을 텐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사실적 사고가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네. 하나는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랑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상향적은 이제 말 그대로 위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상상하는, 가정하는 그런 사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은메달리스트가 아마도 이런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하고 있겠죠. 반면에 하향적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노메달이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동메달이 이 하향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하게 되면 가정하는 상황보다 이 실제 상황이 더 부정적이니까요. 가정하는 상황은 금메달인데 실제는 은메달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망이나 후회의 감정이 더 클 거고요. 반면에 이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하게 되면 가정하는 상황보다 실제 상황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가정은 노메달인데 실제는 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나 뭐 또는 안도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더 클 거라는 거죠. 이걸 그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자꾸만 해가지고 후회되고 불편한 감정이 계속 드는 상황이라면 이 반대로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예를 또 들어볼까요? 빼놓을 수 없죠. 네,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A 회사 주식을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막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눈물을 머금고 절반을 팔았어요. 50주를 판 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내가 팔면 오르는 그 기적의 법칙. 누가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CCTV를 거예요? 놔보고 있나? 내가 파는지 기다린 거야? 뭐야? 너무 딱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오를 때는 제가 기다릴 때는 이렇게 오르다가 알죠? 팔고 나면 완전 막 이렇게 네, 치솟잖아요. 그러니까요. 상한가 가고. 근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하잖아요. 이놈의 손모가지 그때 팔지 말걸, 그때 안 팔고 버텼으면 수익이 이게 얼마야 막 이러면서 막 계산기 막 두드리고. 근데 그때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그때 반이라도 안 팔고 남겨둬서 얼마나 다행이야. 이거는 그래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원칙을 강조하잖아요. 그 원칙을 제가 모르죠. 근데 이게 뭐 일종의 안전 마진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인간의 이렇게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 타격이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안전 마진. 그러니까 반이라도 남겨둬서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너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투자 방송 공부하듯이 듣게 되네요. 네. 물론 이 상향적 반사실적 사고랑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는 각각의 나름의 기능이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상향적 사고가 무조건 또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황을 가정하면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어떤 원동력?
이런 향상적 동기라는 것을 좀 유발하잖아요. 네. 반면에 또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는 좀 내가 너무 괴롭고 후회될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좀 완화시켜주고 현재 상태에서도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뭐 그런 또 지금을 잘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걸 네. 또 우리가 예방적 동기라고 표현을 하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막 후회되고 부정적 감정이 막 폭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좀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시는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쵸.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를 이제 활용하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반사실적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이 반사실적 사고를 조금 더 다뤄보면요. 이 반사실적 사고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대가 클수록, 그리고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온 결과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목표 상태에 근접해 있을수록, 또 자신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즉 자기의 책임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이 반사실적 사고에 대한 동기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반사실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뭐뭐 했다면 껄무새가 된다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 A 학생이랑 B 학생 둘 다 시험에서 80점을 맞았는데요. A 학생은 이번 시험에서 90점 정도를 기대했어요. 반면에 B 학생은 75점 정도를 기대했고요. 근데 이때 누가 더 반사실적 사고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90점을 기대했던 그런데 80점을 맞은 이 A 학생이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쵸. 내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90점을 기대했다는 거.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90점 받았을 텐데 이러면서 좀 후회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80점을 둘 다 받았고 90에서 80, 70에서 80 이러면 얘는 A는 10점 차이고 B는 5점 차이니까 되게 근접했었을 5점 차이밖에 안 나는 이 B가 좀 더 후회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사실적 사고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더 잘 나왔는데 뭐 하려고 그런 껄껄껄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죠. 막 속으로 막 웃고 있겠죠. 네. 그리고 자신이 결과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정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보면요. 이제 C 학생과 D 학생 둘 다 평소에 90점 정도 맞던 그런 학생들이에요. 좀 우수한 학생들이네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둘 다 80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C 학생은 평소처럼 공부를 했는데 뭐 난이도가 높아서 그걸 못 맞춰서 그랬는지 80점을 받았고요. D 학생은 전날 게임을 하다가 80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사실적 사고를 하기 쉬울까요? D죠, D. 그렇죠. D죠. 내가 게임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했으니까 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기가 쉽겠네요. 네. 또 요즘 주식 투자에 또 관심 많으시니까 주식 투자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 주식 투자할 때도 내가 사고 이제 그 주가가 오를 때 이 반사실적 사고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떨어질 때,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질 때 반사실적 사고를 많이 할까요? 오르면 굳이 안 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내가 안 샀으면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네. 떨어져야. 그쵸. 내가 왜 샀나. 샀어? 이 손모가지 또 부러뜨리고 싶고. 손 괜찮니? 손 괜찮아? 네. 근데 사실은 또 오를 때도 하긴 해요. 그때 더 샀어야 됐는데 왜 맞아요. 10주밖에 안 사가지고 그렇긴 그때 하죠. 몰빵 했어야 됐는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반사실적 사고를 하긴 하겠지만요. 아무래도 후회로 인해서 반사실적 사고가 많이 나타난다는 걸 생각하면 떨어질 때 후회가 더 많이 드니까 그때 더 반사실적 사고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그럴 때 있잖아요. 이 회사 살려고 했는데 막 어떻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좋다는 그쵸. 거. 사람들 다 사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진짜 미친 듯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반사실적 사고가 막 돌아가는 거죠.
어제, 그 쓸데없는 일, 그 노동, 가치 없는 노동을 하느라, 이 대단한 주식을 못 샀네. 막 이렇게까지 그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뉴스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때 그거 샀으면 수익률이 얼마야? 막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사는 행위, 그 주식을 내가 알았어야 사는데 사는 행위라는 목표 상태에 근접한 정도가 낮고 그리고 내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몰랐는데 몰랐으니까. 어떻게 사?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못 산 경우라면 이 주식을 산다라는 목표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상태이고 또 사실 주식 사는 게 뭐 그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요. 잠깐 틈만 나면은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좀 뇌책임이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아예 몰랐는데 뉴스 보니까 어머 저게 올랐네 이런 경우는 그 반대를 가정할 여지가 그렇게 없죠. 그 후회의 감정이 잘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반사실적 사고를 해요. 특히 돈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인간의 상상력이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 알았더라고요. 왜 나만 몰랐지? 이런 식으로 이러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 이제 가끔 주식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막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나만 몰랐지?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지? 그때 카톡을 열심히 봤더라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인간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고 또 후회의 감정이 들 때마다 그 상상력을 발동시켜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쓸모없는 짓이잖아요. 머리로 계속 상상하고 있으면 뭐예요? 실행을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반사실적 사고는 너무 흥미로워요. 그리고 재밌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연구들 중에서 이 반사실적 사고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또 연구가 있어요. 뭐 후회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제 시나리오 쓰는 것처럼 사건이 다르게 일어날 가능성을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상태나 삶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연구가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레이와 로즈 뭐 이런 연구자들이 한 2010년에 실시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참가자들이 딱 모여 있으면 이 절반에게는 현재 가장 친한 친구를 처음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학원에서 서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때 마거님이 입학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절반에게는 그냥 그 친구랑 언제 처음 만났는지 그때 사건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집단은 반사실적 사고를 시킨 거고 뒤에 집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기술하게 한 거죠. 이 결과를 좀 보면은요,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집단이 더 그 친구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아무래도 반사실적 사고를 한 집단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만약에 대박사님이 그 대학원에 안 들어왔더라면 못 만났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삶이 얼마나 퍽퍽할까. 우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대박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은데 또 연인들 부부 사이에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막 사랑이 운명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그때 내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을까? 그런 거. 그러다 보면 또 가끔 소중하게 가끔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반사실적 사고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대박사님, 스리생 드라마 보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최애 드라마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8회였나요? 그래서 정원이, 의사 정원이의 엄마가 이제 혼자 치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되게 두려워하면서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수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머리에 물이 차는? 그러면 약간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나 봐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수두증이 사실 뇌에 물이 차는 거니까 그것도 엄청난 질병 아닌가요? 그렇죠. 막 척수에서 그 물을 빼야 되고. 그것도 재밌긴 하죠. 뇌에 물이 차는데 척수에서 물 빼는 거 재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전 그걸 보면서, 어르신들한테 치매가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자식도 못 알아보고, 뭐 행복했던 기억도 잃고,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치매가 아니고 수두증이라고 진단받으니 그것도 너무 큰 병인데, 너무 다행이셨나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장면도 나왔잖아요. 그 친구가 수두증인 거 알고 이렇게 좋아하는 환자는 너밖에 없을 거라고 막 이렇게 농담하는 그런 그쵸. 장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큰일을 당할 뻔하면, 근데 그게 안 일어나요. 그 큰일이 안 일어나면, 그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가슴을 막 쓸어내리잖아요. 그러면서 현재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치매였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그분도 가슴을 쓸어내렸고 막 감사해하고,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암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암인 줄 알았다가 검사했는데 암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러면서 되게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향적 반사실적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사고 날 뻔할 때 있잖아요. 뭐 네. 교통사고를 가볍게 당하기도 하고요. 뭐 그럴 때 되면 이제 큰 사고 아니라는 사실에 이 가슴을 좀 쓸어내리면서 그때 이제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네. 뭐 병에 걸렸다 회복한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많은 연구들에서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체로 뭔가를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후회할까봐 두려워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거. 그리고 자존심 부리다가 뭔가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중요한 걸 못했다. 후회하는 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 체험이라든지 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본다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깨닫고 또 시도해 볼 용기를 얻기 위한 거죠. 제가 마침 오늘 여기 녹음하러 오는 길에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내용이 이제 29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똑같이 29세인 그냥 시한부 선고를 받지 않은 평범한 어떤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런 콘텐츠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분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 내가 시한부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안 되는 걸 많이 생각했을까. 그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 친구야. 이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감동한 포인트는 댓글이었어요. 유튜브들도 유튜브 댓글이 2차 컨텐츠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시한부인데. 그러네. 죽는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시한부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한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기간을 모르지만 더 짧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서 그런지 그래 나도 어쩌면 시한부를 살고 있는데 후회 없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실존주의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유한한데 모두 다 그런 존재인데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미래의 고민을 안고 살고 현재를 도외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언제 갈지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정말 충실히 의미 있고 즐겁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가벼워진 게 이 후회라는 감정이 마냥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게 하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또 설령 후회 때문에 괴로울 때 우리는 하향적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니까 껄무새가 좀 되더라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껄무새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 후회라는 감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뭐 후회한다고 나는 왜 이렇게 후회 많이 하지? 아, 이런 것 좀 그만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신 것처럼 좀 반사실적 사고의 유용한 점을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보시려고 좀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알편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후회로 가득한 하루가 아니라 기회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